네, 한국행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행정학회 학회장 이영범입니다. 네, 올해 한국행정학회는 카파리움 시대 진장과 행정학의 빅 퀘스천이라는 제목하에 6차에 걸쳐서 기획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주성훈 박사님을 모시고 정보 격차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제목하에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의 격차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번에 걸쳐서 올해 행정학회는 양극화된 과잉 정치와 행정의 문제, 기후 위기의 문제, 지역 불균형의 문제, 그다음에 세대 갈등의 문제, 그다음에 이민자의 문제에 대해서 그 격차의 현실을 진단을 하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오늘은 이 기획 세미나의 마지막 순서로서 정보 격차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고민을 회원분들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조성훈 박사님을 모시고 귀중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보 격차와 플랫폼 정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타이틀은 처음에 제가 올 초에 섭외를 받았을 때 받았던 타이틀인데요.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 정보 격차라는 것이 정말 오래된 단어 같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 격차라고 하는데 정보 격차? 그래서 한번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선 디지털 격차하면 모두가 아듯이 기술 발전, 환경 변화, 여기에 따라서 디지털 격차의 개념들이 확장되어 왔다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또 AI가 모든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내재화돼서 이 디지털 격차의 개념이 좀 더 확장되고 있다는 것, 그것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아까 타이틀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있었는데 사실 저보다는 행정학회 분들이 훨씬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고, 저는 그냥 이 디지털 격차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윤리 기준이 사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있으면서 지금 AI 윤리 기준 관련된 그 정책 사업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이제 넣었고요. 이제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격차라는 이 주제는요, 사실 제가 속해 있는 곳이 ICT 관련된 사회 정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지털 격차 해소는 이 사회, 그러니까 ICT 기술로 인한 여러 가지의 사회 역기능을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주요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항상 핵심 이슈는 아니었어요. 근데 2019년도에 한번 디지털 포용에 대해서 좀 디지털 포용 전략을 내세우기 앞서가지고 정책 연구를 좀 핵심으로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팬데믹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디지털 격차 문제가 불거졌을 시기를 우리가 경험했고,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는 AI 격차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이 디지털 격차라는 개념이 언제 처음 나왔냐? 1995년도에 미국의 정부 문서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디지털이라는 개념이 생소했기 때문에 아마 정보 격차라고 대신해서 불렀을 것이고, 하지만 지금은 디지털이라는 거는 외래어가 되었죠. 그래서 굳이 정보 격차라는 것보다 디지털 격차라고 그냥 가는 것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디지털 격차가 굉장히 좁은 범위였잖아요. 모두가 인터넷을 접근할 수 있느냐. 근데 인터넷에 접근하는 방법은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서였거든요. 그래서 가정 내 컴퓨터를 살 만한 여유가 있느냐. 인터넷이 전국망에서 인터넷이 깔린 지역에 사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단순한 개념이었다가 2020년 전후에서는 또 모바일, 와이파이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또 생겨가지고 확장됐고 모바일 기기를 비롯해서 우리가 디지털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기도 확장이 됐고 인터넷도 여러 가지 품질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리고 인터넷 내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확장되니까 이 품질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너무나 낮은 품질이면은 쓸 수 있는 것이 한정됐고 높은 품질일수록 더 복잡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인터넷도 진작에 2000년대 초반에 전국망이 깔렸는데 모바일도 거의 90%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기 접근성은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활용 역량이 문제가 되었었고 이거는 다른 나라가 물론 지역이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는 여전히 접근성 문제가 큰 문제였지만 그 와중에서도 도시 같은 지역에서는 활용 능력 이거에 따라서 또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를 인지하기 시작한 요 시점이고요. 팬데믹은 우리 모두 겪었듯이 이제까지 디지털 수단이 아무리 사회 경제적인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게 선택사항이었습니다. 지금 뭐 오프라인 물리적인 시스템 내에서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었고 현명한 선택사항이었고 젊은이들이 주로 편리하게 사용하는 선택사항이었습니다. 근데 팬데믹 시기에는 이게 우리가 비대면 사회를 잠깐 경험하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 되었을 때를 경험했었고 그때 많은 중년 장년분들이 내가 디지털 취약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경험을 순간이라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리고 그런 경험, 비대면 사회를 경험하면서 디지털 서비스가 필수가 되는 사회는 어떨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다시 대면 사회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디지털 서비스의 그 침투 속도는 훨씬 빨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훨씬 더 예전에는 계속해서 물리 시스템이 기반이 된 사람들을 더 먼저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2022년 11월 챗 GPT를 이후로는 AI라는 것이 또 큰 이슈가 되고 AI 리터러시, AI 격차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런 얘기들을 다루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디지털 격차가 그러면 초기와 지금 어떻게 다른가를 항목별로 정리한 건데 이건 나중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디지털 전략, 각국의 디지털 전략. 제가 2019년도에 디지털 포용 전략 관련돼 가지고 정책 연구를 하면서 정리했던 건데요. 원래 이제 국가 전략이라는 것은 보통 3년 혹은 5년 혹은 7년 단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좀 다른 나라에서 나왔고 또 이제 지나서 또 나오고 하는데 요 당시에 보면은 원래 2013년 정도에 OECD에서 제기했던 것이 뭐냐면 포용사회라는 걸 제기했었어요. 이게 여기에 디지털 전략을 하는데 디지털이 들어갔을 때도 나오는 주요 이슈가 뭐였냐면 경제 영역의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양극화, 불균형 대응에 대응할 필요성이 그것이 좀 핵심 사회 정책에서의 핵심 이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포용사회라는 것이 OECD에서 먼저 제기가 되었고 2015년도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유엔에서 만들 때도 이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포용이라는 걸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각국에서 디지털 전략을 만들 때도 디지털 포용이라는 것을 생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용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이 디지털 격차로 인한 사회 양극화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이렇게 갔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그 디지털 격차에서 디지털 포용으로 단어가 바뀌었지만 그 정책의 방향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접근성의 문제는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이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는 그런 부분들. 근데 여기서 특히 눈여겨볼 거는 이때부터는 특히나 이 활용 능력, 리터러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더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정책적으로. 역량이라는 것이 중요해졌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2020년도에 디지털 포용 전략을 만들었었는데 여기서 지금 다른 나라들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니까는 차이점이 다른 나라들의 개념을 딱 보면은 이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 과제가 나올 것인가가 되게 명확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방향성 위주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 정의에 좀 관여를 하긴 했는데 근데 저희의 방향성도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까지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책의 포커스는 디지털 소외층, 취약층. 그러니까 사회 그분들은 곧 사회 취약층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저소득이고 그다음에 은퇴하시고 노인이시고 아니면은 이주민이시거나 이런 분들. 근데 이 정책 대상을 국민 모두로 확장하고 그리고 그 접근성이라던가 이 단말기 보급 같은 거, 단말기 보급이나 아주 기초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그 수준이 넘어서 디지털 사회의 참여 동력, 디지털 혜택의 능동적 추구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뭐 공공 서비스나 뭐 정치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오락적인 거나 아니면 뭐 소셜라이징뿐만 아니라 여기서 좀 효율성, 업무 효율성을 갖추는 것까지도 이제 넓혀보자라는 그런 것들도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요. 제가 2019년대 디지털 포용 정책 관련돼 가지고 연구하면서 그 조사를 했던 것 중에 일부인데요. 이거를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처음에 우리가 디지털 격차를 얘기했던 게 2000년 초반 우리나라의 경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미 디지털 서비스는 일상화되었는데 디지털 격차 예전에 그 전통적인 개념 그리고 디지털 소외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람들일까라는 의문에 한번 이제 이거 해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 우선 디지털 역량 수준에 따라서 집단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집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요 각각의 집단에 그러면 전통적으로 인구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연령이 높고 여성보다 남성이 남성보다 여성이 소득 수준이 낮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은 디지털 취약층이라고 해왔는데 그게 여전히 유효한가 하고서는 그 집단 내의 이 구분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거기 연령 한번 보세요. 상위가 젊고 하위층은 하위 집단은 높죠 연령이. 그러니까 여전히 이게 보면은 언뜻 보면은 여전히 이 인구 통계학적 요인이 유효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회 문화가 변하는 거는 굉장히 느리게 변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좀 더 세부로 들어가면 변화상을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상위 집단만 보면은 그리고 이거 색깔 구분이 있잖아요. 이 색깔 구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 없다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위 집단을 보면은 우선 젊고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고 이 남성 대비 여성 비율 남성을 1로 봤을 때 여성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은 편이고 교육 수준도 높아요. 30대 젊고 남성 위주 소득 수준 교육 수준 높으면은 요 사회 스테레오타입적으로 떠올리는 직업군 있으신가요? 네,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상위권들 보면은 이 상위권과의 차이가 뭐 소득 수준 정도의 차이고 대부분이 비슷해요. 그렇죠? 그리고 중위권은 다수고 너무 평범해서 특징이 없어서 여기서는 굳이 논의할 필요는 없었고요. 중하위권 그리고 하위권 한번 보면 하위권 역시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디지털 취약계층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하위권이 가장 특징적이었어요. 중하위권 보면은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상위권에 있는 상위 집단만큼이나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교육 수준도 높아요. 연령대는 40대 초중반 그리고 남성 비율이 높아요. 이러면 우리 스테레오타입적으로 하면 어떤 사회 집단 분들이 생각이 나나요? 우리 사회 조직에서 팀장급, 매니저 급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뭔가 이제 우리 팀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이미 경력을 쌓아서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사람들 이분들은 교육 수준 높고 그래서 소득 수준도 높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디지털 역량에서 중하위 집단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나는 어디에 속할까 하면 내가 딱 이 중하위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영역에서 어느 정도 이력을 쌓았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전문가로 명함을 내밀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이거 빨리 받아들여서 나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지라기보다는 이런 게 있어 호기심이 보지만 우선은 기존에 하였던 대로 해도 나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들한테 그렇게 크게 도전을 받지 않는 집단 그리고 한 10년, 20년 안에 은퇴를 할 집단 이분들이
이렇게 빠른 기술 변화 속에서 진짜 취약계층이 되기 아주 쉬운 집단이겠구나라는 생각. 지금도 좀 중하위권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생각에서 새로운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 집단이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 칸에 보면 상대적인 모바일 기기 활용 자신감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재밌었어요. 그래서 상위, 중위, 상위는 오히려 자신감이 아니요라는 대답이었는데 중위, 하위는 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차이가 발면은 중위, 하위의 공통점은 여성 집단이 많다는 거. 그래서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소셜라이징에 모바일 통해서 하는 거 그것 때문인가라고 스테레오타입적으로 그냥 상상만 했지 이거는 증명된 건 아니고요. 이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 정도만 언급하고 그 다음에 직업군 비중이라고 제가 지금 막 넣어놨는데 이 표에는 원래 없었다가 우리 어쨌든 이 설문조사 결과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넣었는데 이 직업군 비중이 특히 우리가 카이스퀘어 교차 분석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 각각의 집단이 보통은 요 정도 각각의 직업군이 이 각각의 집단이 요 정도 수준에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직업군들을 적은 거예요. 보면은 상위 중상위권에서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학생 상용 근로자는 뭐 정규직이니까 뭐 메이크 센스 하죠. 그렇죠? 그리고 중사위권에서는 실업자, 학생, 임시 근로자, 고용원 보유 자영업자는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있는 규모가 있는 자영업자니까는 좀 오케이. 그리고 그렇지만 그 실업자, 학생, 임시근로자 보면 특히 실업자, 임시근로자 보면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경제 취약층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여기에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도 어느 정도 하면 가구 경제 소득 수준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취준생? 아직 미래 이력을 쌓을 잠재성이 충분히 있는 학생들, 취준생 요 정도였구나. 뭔가 아르바이트 임시직을 하면서 정규직 뭐 대기업이든 뭐든 좀 더 나은 이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 사람들이 많이 속해 있는 곳이구나라고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하위권 그리고 중하의 하위에서 아까 전에 저희가 만약에 우리의 일상적인 사회 집단 뭐 상용 근로자 집단으로 본다 그러면 매니저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직업군 비중에서 생각했던 보다는 높은 직업군이 무급가족 종사자, 고용원 미보유 자영업자 혹은 전업주부예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폭이 굉장히 좁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외부로부터 어떤 타의 변화에 대한 자극을 덜 받을 거다라고 짐작이 가능한 이분들이 여기에 많이 속해 있구나. 그러면 이분들이 디지털 취약계층이 되기 쉬운 분들이구나라고 또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결과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회 생활에서 사회 관계나 만나는 사람들이나 뭐 활동의 폭이 좀 또 다른 집단은 누가 있을까요? 은퇴 이후 그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만약에 디지털 격차 정책을 한다 그러면 누구의 포커스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좀 살펴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것은 디지털 역량 추진, 그러니까 이 집단들 각각이서 실제로 온라인 활동을 어느 정도 하는지를 비교한 거고요. 이게 이런 가로선들은 그 집단 간 차이가 있을 때 가로선을 그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2024년도에 또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뭐 클라우드 컴퓨팅 같이 이런 신기술들 쭉 한 9개, 10개 정도 나열을 해놓고 이거에 대한 수용 정도를 살펴보고 이 수용성, 수용 태도, 수용 정도가 디지털 역량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기술 한 9가지 정도 늘어놓고 이 신기술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리고 사용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이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학습해 본 적은 있느냐, 그리고 돈을 주고 유료 서비스를 써본 적은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상중하로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한 사람이 9개의 그렇다 아니다를 대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숫자들에서 상중하를 우리가 임의로 구분을 했고요. 그럼 집단 4번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그러니까 다 인지도도 높았고 사용 경험의 수도 많았고 학습 경험의 수도 많았고 유료 경험의 수도 많았고
있었고요. 집단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다 최하겠죠. 하 중에서도 최하라는 거는 거의 그렇다고 대답한 것이 아예 없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집단을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디지털 역량을 지금 떠 있는 그 문항들 10개를 갖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래프가 다 이렇게 4개씩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 위로 이렇게 1, 2, 3, 4 하면서 4로 갈수록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다 뭐 상식적으로 이제 답이 다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색깔을 칠해놓은 8번, 9번, 10번 같은 걸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특히나 집단 4와 집단 3과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요 8, 9, 10번의 항목이 뭐냐면 하나는 간단한 코딩이 가능한 거, 또 하나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 콘텐츠를 생성 가능하다, 제작 가능하다, 그리고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이게 다 생성의 AI를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에 해당되는 항목들이에요. 이 항목들이 특히나 집단 4가 되게 역량이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성의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디지털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그래프는 맥킨지 그래프고요. 맥킨지가 지난 2017년, 그러니까 2016년에 이세도 알파고 그 대결이 있었고 그 이후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그 솔루션,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들이 그 B2B 영역에서 특히나 많이 적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생성의 AI 덕분에 B2C 영역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인공지능이 기술이 들어왔죠. 또 요 사이, 근데 B2B가 훨씬 더 강했던 요 시기보다 이 2003년, 2004년 요 시기에 훨씬 더 이 AI 도입비율이 훨씬 더 급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다음 그래프는 역시 같은 보고서에서 있는 그래프인데 이거는 업종별 이제 도입률을 이제 보긴 했지만 이 종합된 거 여기서는 보시는 쪽 오른쪽 맨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은 2023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맨 밑에 있는 파란색 색깔이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이 생성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퍼센티지거든요. 근데 8%에다 13%로 늘었어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그러니까 업무에 적용이 된다고 하지만 이제 업무를 위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는 13%에 불과해요. 아직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그래프 보시면 우리가 기술 수용 단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회과학도라면 안 보고 지나갈 수 없는 이 그래프가 있죠. 여기서 보면 early adopter 이 정도가 13%가 들어 속해 있는 그 지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보통 이 다수 수용자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early adopter가 괜찮대, 그래서 한번 써볼까라고 생각하는 정기 수용자가 수용자 집단이 있고, 그리고 난 굳이 이거 쓸 필요는 없지만 모두가 쓰니까 한번 써봐야겠네라고 하는 후기 다수 수용자 집단이 있고, 대부분은 여기에 속해 있죠. 이때까지 여기에 속해 있으면 어느 정도 안심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그 13%는 혁신가에서 초기 수용자 early adopter까지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 그래서 안심해도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제가 넣었고요. 또 똑같이 해요. 이것도 그 질문의 연장인데, 자, 저기 맨 위에 있는 실선이 휴먼 레벨이고 밑에 그래프들은 각 영역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각 영역에서 컴퓨터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을까를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아직은 인간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요. 모든 영역에서. 이 초록색 부분이 그나마 특히 뛰어난데 이거는 다 생성의 인공지능 LLM 모델과 관련돼 있는 영역이에요. 그나마 생성의 인공지능 덕분에 조금 더 들어와도 이때 일반 인공지능에 나와서 인간을 대체한다 한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수준보다는 아주 많이 못 미쳐 있죠. 근데 지금 인공지능 기술자들 간에서 지금 뭔가 의견이 갈리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러니까 지금 속도로 가면은 인간 레벨을 그러니까
넘어서는 것이 고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한테 안 좋으니까 이거를 좀 천천히 느슨하게 가야 된다는 것과 아니면 지금 한창 발전 중인데 굳이 그런 제한까지 둘 필요 없지 않느냐. 아직 그 시점은 누구도 모른다 하면서 계속 가자라는 그 싸우고 있는 그 단계인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 아직 시간이 있을 것 같지만 그건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생성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까지 빨리 확산됐고 이렇게 빨리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을 거라고는 공학도들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은 자주 나오시는 유명 인사분들이 하신 말씀을 제가 모아봤는데요. 뭐 인공지능은 지혜로운 사람은 더 지혜롭게 만들고 멍청한 사람은 더 멍청하게 만든다. 그리고 또 말은 인공지능은 인간 능력을 증폭시켜주는 도구로 작용하는데 이 증폭기가 모두에게 같은 정도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인공지능 전에 디지털 역량을 얘기할 때는 이 얘기는 없었어요. 모두가 디지털 역량을 갖춰서 디지털을 활용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했지 사람 개개인마다 이게 다르게 적용될 거라는 얘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1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면은 100배, 그러니까 10배가 돼서 100이 되고 1의 능력은 10, 0의 능력은 0이 된다. 그러니까 곱으로 그 능력이 증폭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옆에 또 이 그래프는 뭐냐면 지난 그 머신러닝 얘기가 나오면서 그 생성형 인공지능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오기 직전까지 그 흐름, 인공지능 발전 흐름과 생성 인공지능이 나오는 그 트랜스포머 그 모델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발전되는 그래프가 확 꺾이죠. 그러니까 최근 2020년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으니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반도체 기술이나 지금 있는 네트워크나 지금 있는 컴퓨팅 기술로는 따라가지 못할 만큼 빨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따라가지 못하면 그럼 어느 정도 정책이 있을 것 같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더 빨리 빨리 개발되겠죠. 지금 예전부터 양자 컴퓨팅 얘기는 했었지만 양자 컴퓨터가 지금 뭐가 필요해? 슈퍼컴퓨터로 된지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속도가 느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당장 코앞에 지금 당장 이 컴퓨팅 능력이 못 따라간대요. 그러면은 금방 또 발전을 하겠죠. 필요하면은 더 빨리 발전하는 것이 생리잖아요. 기술 쪽에서 양자 컴퓨팅 거기도 반도체도 뭔가 획기적으로 변한다고 하고 네트워크도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더 빨라질 테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아까 돌아가서 그 13%를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13% 생각하기 전에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까지 잠시만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어느 정도의 예측성이에요. 이런 경향이 있으니 앞으로 이럴 것이다라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예측해서 얘기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제노동기구에서 생성인공지능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뭐지? 봤더니 자동화, 그러니까 인간을 대체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2017년부터 떠들었던 그 자동화의 효과는 별로 없고 대신에 인간 AI 협업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역량을 늘려주는 증강 효과, 업무 역량 증강 효과는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도 역시 같은 이거를 그냥 직군 간의 이제 차이만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 문화란 박사님, 저희 키스대 문화란 박사님이 작년에 했던 실험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그때 대학생들 어느 정도 작문 수준이 있는 사람이 생성인공지능 활용했을 때 그 효과를 더 높게 받고, 그 문과생들이 수리 관련된 영역을 문제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생성인공지능 쓰는 그 집단이 더 낮은 효과를 본 거. 그냥 평소 해던 대로 하는 사람이 더 높은 효과를 본 이런 것들이 결과로 나온 그래프예요. 이제 현실적으로 보니까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생성인공지능 쓰면은 효과가 좋았고 그렇지 못하면 저하됐구나를 보여주고 있고 앞에 것들은 좀 더 과장돼서 얘기하긴 했지만 뒤로 가기를 해야 되는데 잠시만 과장되기를 했지만 이거는 효과가 크게 하지만 현실에서도 그
그런 방향으로 가겠구나를 보여주는 이런 현실적인 그래프. 그래서 아까 전에 뒤로 들어가서 그 13%, 이 13%가 지금 적극적으로 자기네들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23%가 앞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지금 보면 다음 번들의 그래프들 뭐냐면 일당적으로 그냥 업무에도 쓰지만 업무 이외의 것에도 생성 인공지능 사용하거나 아니면 업무 이외의 것에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하려고 했는데 좀 안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과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3%라고 표현을 했어요. 생성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3% 정도일 거다, 전 세계에. 근데 그 3%가 앞으로 1년 안에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그 역량 차이는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축소 사회 얘기도 하잖아요. 앞으로 웬만한 거는 인공지능이 다 대체를 해줄 거고, 인간이 뭐 노동을 하는 영역들은 더 좁아질 거고, 그러면 뭐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럼 인간이 하고 싶은 걸 하면 되겠네라고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인간이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더 낙오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요 다수에 속았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일까라는 생각을 스스로한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인한 격차가 지금까지 디지털 격차에서의 문제보다 더 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자료들이었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인공지능 격차라고 했는데, 인공지능 격차가 사실은 아직 디지털 격차만큼 정의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격차라는 거에 여러 가지 사회 이슈가 또 얘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회 이슈, 어떤 사회 이슈가 얘기되고 있는지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우리가 인공지능은 특징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학습을 하는데 인공지능 자체가 0101로 되어 있는 디지털 신호를 갖고서는 학습을 하기 때문에 디지털 데이터가 필요하고, 디지털 데이터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 디지털 소외층, 디지털 서비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제될 수밖에 없고, 인공지능은 자기가 학습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판단을 해주는데 거기에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디지털 배제 효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디지털 격차 요인과 굉장히 밀접하게 인공지능 격차가 이제 나타날 것이다. 아까도 역량이 낮은 사람들, 역량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과 역량이 높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했을 때 그 증폭 효과가 달랐잖아요. 그 요구가 더 심화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중에는 이게 우선 남반구, 북반구 간의 격차. 북반구는 그 글로벌 기업들이 각 있는 뭐 미국, 유럽,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 중국 이렇게 다 북반구에 속하 있고, 남반구는 우리가 예전에 뭔가 디지털 눈깔 붙이기, 인형 눈깔 붙이기냐고 했던 디지털 라벨링이라든가 필터링 할 때 인간들이 직접 개입해서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 이게 남반구 아프리카 쪽에 영어권 그 국가에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인공지능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느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 간의 이런 격차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어 격차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디지털 데이터 자체에서 영어 비중이 어마어마하니까 여기서 서구의 백인 남성, 그리고 서구 부유한 집단 중심 사고 방식, 이것이 확산되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AI 소버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AI 격차라고 해서 논의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디지털 격차하고는 약간은 결이 다른. 그래서 아직은 인공지능 격차에 대한 범위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요. 국내에서는 어쨌든 인공지능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경제 성장, 사회 발전을 나름대로, 그러니까 국가로서는 이걸 하나의 계기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뭐라고 할까요? 하여간 동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우리나라에서 2023년도에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 계획을 냈는데, 여기에 주요 목적은 우선 이용자들이 인공지능을 부담 없이
거부하지 않고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기술이나 새로운 것이 나오면 우선은 저항감이 드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저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일상 속 AI 확산 같은 경우에는 좀 AI로 인한 혜택을 좀 일상에 좀 누릴 수 있게 하자라는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산업혁신 그리고 공공행정의 AI 내재화 이 부분은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사실 그 기업이 주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경제 수준과도 많이 그러니까 경제 수준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그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공공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해줘야 되는 게 공공 서비스다 보니까 만약에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그 디지털 포용 정책을 한다 그러면 공공 서비스를 디지털 혁신해줘가지고 그 디지털 혜택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선진국도 디지털 전략에 공공 서비스, 정부 서비스의 그 디지털화가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AI 윤리 신뢰성 확보인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이렇게 되면은 누가 사용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전해. 그래서 안전할 수 있는 방향, 신뢰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는 것이 그 방향이라든가 기준을 제시하고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 합의를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 윤리이고요. 신뢰성 같은 기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해서 그걸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법 제도적으로 정면 이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수용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격차를 줄일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인공지능 리터러시. 이것도 디지털 리터러시랑 결을 같이 하긴 하죠. 근데 조금 더 복잡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인공지능 격차와는 달리 인공지능 리터러시는 그래도 그 공문화된 문서에 좀 정의가 박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지난 8월에 이제 발효되었던 유럽의 인공지능 법에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개념. 근데 이거를 영문을 번역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여기서 이 인공지능 법은 대상자를 이렇게 제공자, 배포자, 영향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거를 정말 쉽고 단순하게 표현하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이용자고요. 제공자는 개발자, 배포자는 서비스 제공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용자들이 그럼 우리가 대부분 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속할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내린 결정이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인공지능 리터러시라는 것이 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조지아텍에서 하는 리터러시는 좀 더 구체적이어서 우리가 리터러시를 갖추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인공지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며 온라인, 가정, 직장에서 인공지능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 최소한 인공지능의 잠재성이 어디 정도까지는 알 수 없으나 인간 수준을 도달하기 전까지는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잖아요. 기술 도구. 요 상황에서 인공지능 리터러시에서 보면 어느 역량을 어떤 종류의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인공지능이 뭔지 우선 알아야 되고 인공지능이 뭘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인공지능 윤리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다른 디지털 기술 도구에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인공지능에서만 윤리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인공지능 분명히 기술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인간이 모르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인공지능 윤리가 얘기가 나온 거고 또 맨 마지막에 이게 인공지능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인공지능 기술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현재의 파악. 그래서 요 정도를 요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인공지능을 그래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섹션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 섹션으로는 그럼 정부 서비스에서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도 사실은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좀 서비스를 질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디지털 포용하고 이 정부 서비스 혁신을 연결시켰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공 서비스에서 이러한 혁신 시스템이 도입되면은 그 혜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을 테니까 바람직한 방향인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도 한번 제가 공부를 해볼까 하다가 역시나 행정학부분들이 더 많이 아실 테니 그걸 건너뛰고,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떤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나라는 이럴까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국과 미국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모두가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흥미를 갖도록 지원. 이거는 사실은 처음에 말한 요 주제와는 크게 약간 벗어나 있어요. 근데 대신 내가 가져온 이유는 이 영국의 인공지능 국가 전략이지만 앞에 2017년 디지털 국가 전략에도 이 동기부여가 그래도 꽤 핵심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다른 디지털 전략에는 없었어요. 다른 나라 디지털 전략에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근데 동기부여는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때 디지털 포용 전략을 할 때 핵심이 뭐였냐면 거주지 근처에 이런 교육받을 수 있는 디지털 배움터 같은, 그러니까 교육의 접근성을 높여서 누구나 찾아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그 교육 인프라를 끌어놨는데 동기부여가 안 되면 바로 코앞에서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정말 중요하긴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되게 흥미롭게 봐서 그냥 붙여놨고요. 근데 원래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각 정부 시스템 안에 디지털 AI 혁신 서비스를 넣기 위해서 각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노력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내가 영국과 미국 사례를 가져온 이유는 웹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가져왔겠죠? 그리고 웹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뭐 뒤져보면 각 부처 들어가면은 각 관련된 걸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각 부처별로 각 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종합화되어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했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이 모든 정부 시스템, 정부 기관들이 이 기준을 따를 것이다로 공표하듯이 올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영국에서 우선 영국과 미국의 공통적인 거는 우선 다 공통적이긴 하죠. 네, 우선 영국 같은 경우에부터 먼저 보면은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 전략. 우리나라도 사실 디지털 플랫폼 정보도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좀 더 훌륭한 서비스를 하느냐가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좀 더 신뢰가 가는 게, 사실 공공 데이터라는 거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내 재산 상태,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의료, 내 건강 상태, 이런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 보완할 것인지, 이거 책임자는 누구인지 이걸 명확하게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전략 같은 것들, 책임 체계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해놓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시스템을 하니까 당연히 기술 영역의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영국 정부가 최고 기술 영역 고용주가 되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을 뽑는 그 절차가 있잖아요. 그 시스템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라고 조금 의문이 드는데, 영국과 미국도 당연히 그 절차가 있죠. 그래서 예외적인 그래서 채용의 유연성을 여긴 두었더라고요. 당장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니까 그것들. 그리고 뭐 그러니까 디지털 신원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매번 우리가 각 부처의 서비스 들어갈 때마다 매번 내가 나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것이 귀찮잖아요. 그걸 한 번 해주면 좋은데, 이 한 번 해줬을 때 불안 사항은 한 번 뚫리면 끝이라는 거기 때문에 보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것이 공공 서비스 혁신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부 기능 표준이라고 해서 각 기관이 나름대로 시스템을 받아들이는데 이 기준을 다 맞춰야 된다라는 거를 해놓은 거예요. 요 기준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색깔 칠해놓은 밑에 것들은 IT 인력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이만큼 IT 인력이 필요하니까 만약에 정부 혁신 서비스 디지털 인공지능으로 뭐 혁신을 한다 그러면 이만큼의 IT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색깔을 칠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저희가 아까 전에 우리 중화의 집단이 많이 차지했었던 책임자들,
의사결정 팀장들, 이분들이 디지털 역량이 없으면 그러면은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 이분들을 훈련시키는 것들, 사실 우리나라도 이거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재개발원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한번 가본 적이 있었고, 다른 데서. 근데 문제는 기관마다 각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중복 서비스고, 어떻게 되면 시너지 효과는 전혀 없고 제각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뭔가 기준을 딱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미국은 더 비슷한데, 특히나 이 모범 사례 개발에 포커스를 맞춘 것도 재밌었어요. 작년에 10월 30일 행정명령에서 특히 이 모범 사례 개발하고 지침 마련, 이거를 주요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나쁜 것들은 모호해도 크게 받아들여지고, 근데 좋은 것들은 모호하면은 잘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사례들이 하나의 시나리오가 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이 돼서 점점 더 나은 것들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이건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투명성을 보장하는 거, 그리고 이런 평가 지침으로 통해서 이제 투명성을 보장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니까 정책을 개발하는데 이런 인공지능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한다 그러는데, 그럼 투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데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이 정도도 AI 전문가 영입, 이것도 태스크포스를 따로 둬가지고 굉장히 채용의 유용성을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들을 모집해야 된다는 것도 박아뒀고요. 그 다음에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 필요하다면은 직접 고용 권한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 기존에 있는 정부기관 사람들의 그런 역량 강화 같은 것들, 그리고 IT 쪽 인력들을 뽑아놓고 봤는데 이 사람들이 슈퍼컴퓨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해야지만 뭔가 잘하는데 슈퍼컴퓨터 시스템이 없어. 그럼 또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조사해가지고 훌륭한 IT 인력을 도입한 만큼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IT 시스템이 뭔지를 파악해가지고 좀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거는 뭐 같은 회사 또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하프 사이클을 만들어서 뭐 5년 안에 디지털 정부 서비스 혁신을 이끌 6개 기술을 소개하고 있더라고. 이건 나중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식으로 이게 발전해 갈 수 있는가를 그냥 가늠해 보시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제서야 유일리 기준인데 이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아까 전에 조지아 공대에서 했던 AI 리터러시에서 여러 가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 중에 와슈드 AI도에서 인공지능 윤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영역이니까, 나머지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얼른 빠르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범부처 인공지능 윤리 기준으로 2020년도에 발표되었고, 저희도 같이 개발했고, 지금 저희 쪽에서 계속해서 이거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실천 수단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인공지능 윤리 소통 채널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의 윤리 정책하고 인공지능 윤리, 그리고 이 윤리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들이 다 보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업들이 적용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교재도 만들었고, 교재 안에서 인공지능 윤리 기준에 대해서 좀 학습하라고 한 것 중에 몇 가지 사례들을 제가 가져오면서 이 개념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다양성 존중과 데이터 관리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공지능 무조건 학습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죠.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로부터서 한 거니까 데이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편향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 문제, 지금도 우리 계속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이 그림이 이게 조선시대 장군을 그려달라니까 이게 아시아에 대한 정보가 많이 착습되지 않은 인공지능 그려서 일본 틱하고 좀 이상하게 만들었다, 동남아시아 틱하고 막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한 예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대표적으로 편향 사례로 그러니까 특히나 서구 사회는 인종에 대한 그 편향이 굉장히 많이 축적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되었던 사례들.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챗 GPT로부터 그림 좀 그려달라고 한 건데, 첫 번째 사진이 성공한 사람을 그려줘 하니까 남성, 젊은 남성, 백인, 이렇게 서구 스타일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을 그려줘 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한 3대1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남성 위주로, 지금 우리 인간의 역사가 다 남성 위주로 왔다가 이제서야 겨우 여성도 반반의 성별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서야 인지할 시작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조차도 어떤 집단에 갔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많아. 그럼 되게 왜 이렇게 여성이 많아? 이상하게 느껴져요. 여성이 남성보다 적으면 그냥 아무런 인지도 못해요. 근데 여기서도 딱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딱 3대1 비율로 여성을 그려놨더라고요. 사람을 다수로 만드니까. 그리고 너무 백인 젊은 사람 위주 아니야 하니까 좀 더 다르게 그려졌는데, 자,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편향됐다고 파악할 수 있으면은 계속 프롬프트를 집어넣어가지고 좀 올바른 거를 찾아가면 좋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즉각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습득을 해서 나의 판단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왔고요. 이거는 첫 번째 그림은 제가 그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 그려달라니까는 뭐 아이들 돌보면 여성이라는 것이 우리 스테레오타입으로 있고, 근데 그래도 다양성이라는 걸 일부러 이 알고리즘에 집어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수염을 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그림까지도 그려져요. 그리고 두 개는, 하나는 간호사를 그려달라는 거였고 하나는 의사를 그려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사회적인 편향이 여전히 담겨져 있으니까 얼마나 비판적으로 이걸 이용해야 되는지, 이것도 뭐 비슷한 일이고요. 그리고 요즘 뭐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쓰인 데이터가, 개인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지를 하거나,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자들이 이제 뭘 하냐면 합성 데이터, 인공지능이 생성한 데이터,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생성한 그 콘텐츠들이 거의 온라인 콘텐츠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니까 어차피 인공지능은 그 데이터를 학습할 거다. 그런 게 합성 데이터인데, 근데 이 합성 데이터를 사용해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적은 거거든요. 이걸 보면은 이게 우리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공지능은 확률적으로 단어와 단어의 조합을 연결하는 건데, 이게 점점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가 했던 거를 자가 학습해가지고 또 하고 하다 보면은 배제되는 단어들이 있을 거고, 그게 사회의 배제로 갈 수 있을 수도 있다. 사회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건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 학습하는 데이터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잘못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이건 은근이라는 거를 제가 키워드를 해서 검색을 했을 때 나온 것들이에요. 보면 블로그 인기 글에서 나온 걸 보면은 은근 빡셌다, 은근 양이 푸짐해요, 은근하게 지속돼요, 은근 따돌리고, 은근 어려워요, 이렇게 쓰이고요. 사전에서 은근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야단스럽지 아니하고 꾸준함, 은근스럽다, 은근스레, 은근슬쩍 이렇게 쓰인다. 지식인에서 질문들 보면은 은근한, 잘 안 보이네요. 네, 어쨌든 은근은 우리 사이에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 은근은 네이버 이미지 검색을 한번, 지금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뒤로 가야지.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은근이라는 키워드,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이거는 사장님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할 때 나온 이미지예요. 지금은 이 이미지가 안 나온대요. 이 논문이 발표되고 신문 기사가 나오고 바로 네이버에서 알고리즘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이 사장님이라는 키워드에 이런 이미지가 나왔대요. 근데 이 연구진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게 우리가 은근이나 사장님이라는 단어로 소구되어지는 그러한 은밀한 뭔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 검색 엔진이 자사 콘텐츠를 우선으로 하는 태그 기반 큐레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논문이 하나 나왔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인공지능 학습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를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해서 가져왔었고요. 그리고 또 편향만큼이나 중요한 또 투명성이고, 투명성에다 우리가 채용
알고리즘, 그러니까 한동안 공공 부문에서도 채용 공정성에 대한 얘기가 많아가지고 AI 채용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정한가에 대해서 의문에서 조금 엄격하게 제재해야 된다 해서 법제도화하는 쪽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는 특별한 기준 없이 많이 사용을 했었고 이제서야 문제제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AI 시스템을 나눌 때 어느 정도 어떤 기준은 보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생성인공지능 챗 GPT 같은 거 우리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바로 발견되어진 게 부정확성의 문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리는 것도 투명성 중에 하나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생성인공지능 서비스 할 때는 부정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알리는 것들을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 이외에도 시스템적으로도 뭐가 가능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뭔가 워터마킹에 대한 것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워터마킹이 애초에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 이미지 워터마킹 기술은 진작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적용하기 쉬운데 그 텍스트, 음성, 영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개발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또 맨 위쪽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요즘 인공지능 기반의 캐릭터 챗봇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최근에 10대 소년이 자살했다고 해가지고 문제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챗봇하고 얘기를 하다가 나름대로 정당성 없어 그대로 그냥 실천을 한 그런 사례여서, 이 챗봇 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해서 뭐 사례로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거는 인공지능이 너와 대화하는 거 너무 몰입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에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역량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었고요. 그리고 그 최소한 이거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습득하고 내가 비판적으로 주체적으로 이 그러니까 콘텐츠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파악하는 거, 그것들이 필요하다서 인공지능 윤리 학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들이 이런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각각의 주제에서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어떤 답을 드린 건 아니고, 우리 시대의 디지털 격차, 나 스스로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정부가 디지털 혁신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로 고도로 발전해가는 AI 기술과 그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격차, 그것이 또 앞으로 더욱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해주셨고, 그 속에서 AI 윤리의 중요성,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조성은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방송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또 이 자리에서도 더 많은 분이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 좀 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박사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이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쩌면 저희가 이거를 기획한 큰 의도 중에 하나는 격차의 시대에 다양한 격차를 보는 거고요. 그러면 앞부분에서 설명해 주신 그 정보 격차가 뭐 세계적으로 있지만 한국에도 있을 거고요. 그게 왜냐하면 기술 혁신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다른 어떤 사회의 큰 전환 같은 경우도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다양하게 보는데, 기술 혁신은 소득 불평등이나 고용에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부정적인 일단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부분에 말씀해 주신 정보 격차가 이렇게 좀 기술 변화가 더 최근에 AI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양태가 달라지고 있는지, 혹 거기서 긍정적 부정적인 어떤 방향성을 좀 띌 수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정보 격차 말씀해 주셨고 뒤에 AI까지 최근의 변화까지 말씀해 주셔서 또 기술 변화가 더 더 최근의 변화가 있으면서 어떤 정보 격차가 어떤 형태로 좀 변화되는지 간략하게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격차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ICT 사회정책을 계속해서 하는 연구실에 있는데요.
격차, 디지털 격차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소, 없애버려야 되는 나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격차가 오히려 지금 예전에보다는 훨씬 더 문제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를 오늘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그래서 더 좋은 것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사실 우리가 지금 기술 발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에게 해롭기 위해서 기술 발전을 시키지는 않잖아요. 인간이 필요하니까, 인간이 이렇게 하려고 인간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인간들이 개발하는 것이 기술인데, 근데 이거는 이 기술 발전 때문에 누구는 혜택을 받는데 누구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거는 확실히 잘못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그러니까 정말 공공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 근데 예전에는 그게 그 대상들을 확실했다 그러면 급속한 그 기술 발전 속에서 그 대상들은 모호해지고 누구나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말로 소수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전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인공지능이 인간 레벨을 언제 돌파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짐작을 못하지만, 생성의 인공지능도 처음 등장했을 때 갑자기 1년 사이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대요. 저는 2023년도에 그럼 내년도에 생성의 인공지능 영향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멀티모달로 갈 거다라고 10월 달에 그 자문을 들었거든요. 12월 초에 멀티모달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AI 에이전트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또 한참 나올 예정인데, AI 에이전트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은 챗 GPT 사용하면 알겠지만 되게 일반 영역에서 일반적인 얘기들을 해요. 근데 AI 에이전트는 내 기기 안에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나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금융 서비스의 에이전트면은 금융에 완전히 특화돼서 거기에 완전히 전문적인 지식들을 나한테 해서 컨설팅을 해준다던가, 이렇게 특화된 서비스를 간다는 거거든요. 각 영역에 특화된 서비스면은 금방 인간보다 뛰어날 거고, 각 영역에서. 그럼 각 특수 영역에서 뛰어나면 그나마 그래도 인간은 종합적인 영역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우리는 그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해서 쭉 이어져가지고 인공지능이 하나로 이어지면 금방 또 쏟아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또 어떤 변화를 야기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격차에 대한 정책의 포커스를 어디에 둘지도 사실은 기준을 잡기에도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서 답을 쉽게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네, 감사합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도 요즘 AI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많은 교육을 받고 있고 이런 세미나도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제 한 세미나 가서 이제 들은 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이제 IT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AI가 좀 높고 우린 그 반대다라고 해서 이제 조만간 큰 문제가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좀 교수님 얘기를 좀 듣다 보면 이게 두 개가 어느 순간 격차가 발생을 하다가 IT 때문에 이 AI가 이제 정체기가 올 것 같으면 나중에는 또 동등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AI가 점점 발달하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 같은 경우에 뭐 C 언어나 포토샵이나 일정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 특정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챗 GPT 같은 경우도 그냥 간단하게 타이핑만 쳐도 모든 영역의 정보가 다 쏟아져 나오다 보면은 특정 기술이 없어도 정보가 그냥 평등해 주는 수준, 그러니까 내 수준이 낮아도 알아서 AI가 정보를 주는 수준, 그 수준이 오면 격차가 다시 또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두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듣고 싶어요. 제가 2017년도에 딱 그 생각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보니까 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음성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내가 복잡하게 뭔가 타입 코드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뭐 복잡하게 뭔가 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쓰는 용어를 그냥 말만 하면 되네? 야,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가 쉬워지면은 오히려 정말 평준화되겠다, 평등화되겠다. 사람들한테 컴퓨터 어떻게 다루는지 가르칠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생성의 인공지능이 딱 들어왔는데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래요. 뭐 글 쓰는 거는 뭐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걸 자세한 문장을 만들면 된대요. 자세한 문장 만들면 돼요. 저는 계속 글을 써왔던 사람이니까 쓰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PPT도 잘 만들어준대요. 해서 PPT를 만들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코드를 쫙 주시더라고요. 코드를 주고 그걸 갖다 붙이면 된대요. 그걸 몰라가지고 제가 이런 엉터리 PPT를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내가 파이썬을 진작에 배웠더라 그러면 이 챗 GPT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겠구나. 지금 오픈소스에 온갖 소스들이 다 나오는데 그 소스만 가져와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살짝만 바꿔가지고 하면은 정말 다 많은 거를 했을 수 있었겠구나. 근데 제가 파이썬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말로 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으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잖아요. 지금 생성인공지능. 지금 AI 에이전트면 지금 챗 GPT 같은 게 이제 대화로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대화를 할 때 저는 누구는 챗 GPT와 대화를 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근데 저는 챗 GPT와 대화하다 보면 얘가 너무 멍청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챗 GPT 탓은 아닐 거예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역량이 필요하고 내가 어딘가 뒤처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아까 뭐 IT인데 그 하드웨어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양자 컴퓨팅 기술이 빨라지겠지만 그것이 뭐 내년도에 지금 양자 컴퓨팅 수준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그게 아직 개발이 안 됐으면 그 정도에는 정체가 되겠지만 이게 기술이라는 것이 정말 갑자기 확 패러다임 변화처럼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2017년도에 그 낙관을 이미 버렸습니다. 생각보다 아니다. 싶습니다. 네. 하지만 그냥 저희 예측일 뿐이고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네, 감사합니다. 또 시간이 저희가 예정된 시간보다 지나긴 했는데요. 혹시 뭐 마지막 한 분 또 질문 있으시면 받고 그러지 않으면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없으시면은 오늘 마지막 카파리움이었는데요. 올해 저희 주성훈 박사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카파리움 시대 진단과 행정학의 빅캐시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